아내는 서류 한 장 때문에 죽었다. 아니, 정확히는 접수 오류라는 네 글자 때문에. 그날 민원 창구 직원이 내게 건넨 말,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내 심장을 조인다. 그런데 오늘 내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저 결혼해요. 상대는 구청 민원 직원입니다. 듣는 순간 가슴이 조여왔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삶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감동과 여운을 전달해 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비가 내렸다. 가을 비는 소리가 작았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줄기는 마치 누군가의 손가락처럼 조심스러웠다. 나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서류철을 넘기고 있었다. 버스 배차표였다. 53년을 이 일에 바쳤다. 새벽 4시 30분 첫 차부터 밤 11시 막차까지 이 도시의 시간은 내 손끝에서 흘러갔다.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 알림이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 해요. 사람 만나봐 주세요. 이름은 민첼이에요. 구청 민원실에서 일해요. 손이 멈췄다. 구청 민원실. 그 5글자가 내 가슴을 짓눌렀다. 숨이 막혔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답답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빗방울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다. 20년 전 그날도 이렇게 비가 왔다. 그날 나는 구청 민원실 앞에서 울었다. 아내의 수술비 지원 서류였다. 암 사기. 시간이 없었다. 의사는 말했다. 2주 안에 수술해야 합니다. 나는 악착같이 서류를 모았다. 도장을 받고 확인을 받고 증명을 받았다. 그런데 민원 창구에서 돌아온 건 한 장의 반려 통지서였다. 접수 오류입니다. 도장 위치가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젊은 직원은 차갑게 말했다. 나는 애원했다. 다시 찍어드릴게요. 지금 바로요. 제발 접수만이라도.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신청에는 2주가 걸렸다. 아내는 그 2주를 못 버텼다. 수술비가 통장에 들어온 날, 아내는 이미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내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괜찮아, 당신. 사람은 사라져도 손길은 남는다. 나는 그 손을 놓아야 했다. 문자를 다시 읽었다. 구청 민원실에서 일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미움이었다. 아니, 두려움이었다. 차가운 규정을 사람보다 앞세우는 그 세계에 대한 거부감이었다. 나는 아들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약간 떨리고 있었다. 민원 직원이라고? 네, 아버지. 한 번만 만나주세요. 가정 형편은? 부모는 살아계신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요. 할머니 손에서 자랐대요. 작년에 할머니도 돌아가셨고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물어서는 안 될 걸 물었다. 나도 알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 사람이 널 어떻게 대하는데? 태준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저한테 처음으로 청각 보조기 있는 거 알아봐준 사람이에요. 제가 말 더듬는 거 부끄럽지 않게 도와줬어요. 아버지,
저 사람은 다릅니다.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나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제일 아래 칸에 낡은 메모장이 있었다. 안에 필체였다. 사람은 사라져도 손길은 남는다. 그 문장을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랬다. 세월이 흘렀다는 증거였다. 나는 생각했다. 문제는 태준의 선택이 아니었다. 문제는 내 안에 박힌 가시였다. 20년 동안 녹슬지 않고 내 심장을 찌르는 그 기억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확인하자. 내가 평생 해온 방식 그대로. 버스 배차를 짤 때처럼 면밀하게, 기사를 뽑을 때처럼 엄격하게. 하지만 이번에는 규정이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민체리.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렸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 아들의 미래를 맡길 사람인지, 내가 증오했던 그 차가운 창구의 또 다른 얼굴인지. 다음 날 오후 나는 낡은 점퍼를 꺼내 입었다. 모자를 눌렀었다. 손에는 비닐봉투를 들었다. 안에는 오래된 의료비 영수증과 아내의 사진을 섞어 넣었다. 누가 봐도 혼란스러운 노인의 가방이었다. 구청 앞 벤치에 앉았다. 비는 멎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무거웠다. 지팡이 끝을 바닥에 툭툭 두드렸다. 일부러 소리를 냈다. 민원실 자동문이 열렸다. 사람들이 바삐 드나들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문 앞으로 걸어갔다. 지팡이를 더 세게 짚었다. 비틀거리는 척했다. 그때였다. 어르신, 비에 젖으세요. 잠깐만요. 한 여자가 뛰어나왔다. 목소리는 밝지 않았다. 하지만 급하지도 않았다. 그녀가 내 팔꿈치를 조심스럽게 받쳤다. 바닥이 미끄러워요. 천천히요. 나는 그녀를 쳐다봤다. 30 초반으로 보였다. 이름표가 가슴에 달려 있었다. 민체리 주무관. 심장이 쿵 소리를 냈다. 비닐 봉투가 찢어졌다. 사진들이 바닥에 쏟아졌다. 나는 허둥거리며 주우려 했다. 그녀가 먼저 무릎을 굽혔다. 어머, 조심하세요. 제가 주워드릴게요. 그녀의 손이 사진 한 장 앞에서 멈췄다. 아내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다. 흑백이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다. 아, 예쁘시네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그 말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집었다. 휴지를 꺼내 젖은 부분을 톡톡 눌렀다. 물기를 닦아냈다. 물에 번지면 안 되니까요. 나는 그 손을 지켜봤다. 규정을 외우는 손이 아니었다. 사람을 만지는 손이었다. 민호는 아니시죠? 그녀가 물었다. 그냥 잠깐 쉬다 가세요. 따뜻한 물 드실래요? 그녀가 건물 안쪽을 가리켰다. 1층 구석에 작은 쉼터가 보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내 팔을 부축해 쉼터까지 데려갔다. 의자에 앉혔다. 자판기에서 따뜻한 물을 뽑아 건넸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드시면 목 막혀요. 그녀가 웃었다. 미소가 얕았다. 하지만 진심이 있었다. 나는 종이컵을 받아들었다. 뜨거웠다. 손바닥이 데일 것 같았다. 하지만 놓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다시 민원실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봤다. 걸음이 빨랐다. 하지만 뛰지 않았다.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도 알았다. 시험 받는 건 그녀만이 아니었다. 나도 시험 받고 있었다. 내 안의 미움이, 내 안의 편견이, 그리고 20년 동안 짊어진 무게가.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보였다. 나는 종이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물은 여전히 뜨거웠다. 하지만 삼킬만 했다. 나는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렸다. 안에는 또 다른 시험지가 들어 있었다. 내일은 두 번째 장면을 준비해야 했다. 다음 날 나는 더 치밀하게 준비했다. 회사에서 쓰던 낡은 점퍼를 꺼냈다. 모자를 눌렀었다. 보청기 케이스를 주머니에 넣었다. 거울을 봤다. 귀가 잘 안 들리는 노인처럼 보였다. 충분했다. 구청에 도착했다. 오전 10시. 민원실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번호표 기계 앞에 섰다. 일부러 헛손질을 했다. 버튼을 누르는 척 하다가 빗나갔다. 다시 손을 뻗었다. 또 실패했다. 누군가 다가왔다. 어르신, 번호표 뽑는 게 쉽지 않죠? 민첼이었다. 제가 눌러드릴게요. 그녀가 내 옆에 섰다. 화면을 가리키며 천천히 말했다. 입모양이 또렷했다. 여기요. 이 버튼이에요. 번호표가 나왔다. 78번. 나는 종이를 받아들고 웅얼거렸다. 영수증 지원 도와. 목소리를 낮췄다. 말끝을 흐렸다. 그녀가 내 얼굴을 들여다봤다. 고개를 약간 숙였다. 눈높이를 맞췄다. 어르신, 혹시 귀가 불편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보청기 케이스를 꺼내 보였다. 그녀가 작은 메모지를 꺼냈다. 펜으로 큰 글씨를 썼다. 잠시만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 글씨를 내게 보여줬다. 그리고 입모양을 천천히 움직이며 말했다. 괜찮아요. 급하지 않아요. 옆 창구에서 젊은 직원이 눈치를 줬다. 민 주무관님, 뒤에 댁이 많아요.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를 먼저 봤다. 어르신, 앉아서 기다리세요. 제가 곧 부를게요. 그녀가 손짓으로 대기 의자를 가리켰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 앉았다. 10분쯤 지났을까? 번호가 불렸다. 78번 어르신. 체리가 손을 흔들었다. 나는 일어나 창구로 갔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녀가 메모지에 또박또박 썼다. 글씨가 컸다. 읽기 쉬웠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오래된 의료비 영수증이었다. 접수 반려 도장이 빨갛게 찍혀 있었다. 그녀가 서류를 들여다봤다. 눈빛이 진지해졌다. 어르신, 이거 예전에 치료비 청구하셨던 건이군요. 그녀가 컴퓨터를 두드렸다. 화면을 내 쪽으로 돌렸다. 지난달부터 규정이 바뀌었어요. 정정 신청이 가능해졌어요. 메모지에 다시 썼다. 도장 빠진 거 보완하면 다시 접수 가능해요. 나는 놀란 척했다. 사실 진짜 놀랐다. 작년엔 없던 제도였다. 혹시 담당자 아니셔도 안내해 주실 수 있어요? 그녀가 웃었다. 네. 제가 같이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옆 창구 직원이 다시 말했다. 민 주무관님, VIP 민원 11시 예약 잊지 않으셨어요? 체리가 시계를 봤다.
10시 51분이었다. 네, 10분 뒤요. 그 전까지 어르신만 접수 도와드릴게요. 목소리가 단호했다. 하지만 공격적이지 않았다. 그녀가 나를 다른 창구로 데려갔다. 담당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정정 신청 사례와 동일하고요. 어르신은 기한 내 신청입니다. 규정의 언어였다. 하지만 차갑지 않았다. 사람의 사정이 그 안에 녹아 있었다. 담당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나는 서명을 했다. 일부러 손을 떨었다. 글씨가 흔들렸다. 접수가 끝났다. 체리가 나를 쉼터로 데려갔다. 의자에 앉혔다. 어르신, 혹시 다음에 혼자 오셔도 되게. 그녀가 휴대폰을 꺼냈다. 보청기 앱에 글자 키우는 기능 있어요. 설정해 드릴게요. 내 휴대폰을 건네받아 화면을 만졌다. 몇 번 두드렸다. 자, 이제 글씨가 커졌어요. 보이시죠? 화면을 보여줬다. 글자가 2배는 커져 있었다. 그 가운데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괜찮아요. 나는 그 단어를 오래 봤다. 괜찮아요. 이 말은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다. 문제를 없애지도 못한다. 하지만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게 붙잡아준다. 내 아내가 마지막에 한 말도 그랬다. 괜찮아, 당신. 그 말이 나를 20년 동안 끌고 왔다. 하루하루를, 계절을, 세월을. 체리가 물을 가져왔다. 천천히 드세요. 목마르셨죠? 나는 종이컵을 받았다. 한 모금 마셨다. 그녀가 말했다. 어르신, 다음 주에 결과 나와요.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메모지에 또 썼다.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일어섰다. 시계를 봤다. 11시 2분. 늦었네. 뛰어가야겠다. 그녀가 웃으며 민원실로 뛰어갔다. 나는 혼자 앉아 있었다. 종이컵을 손에 쥐고 생각했다. 민체리. 이 사람은 규정을 칼처럼 휘두르지 않았다. 다리처럼 놓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목소리의 높낮이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눈높이를 맞추는 법을 아는 게 중요했다. 그녀는 그걸 알았다. 나는 종이컵을 버리고 일어섰다. 밖으로 나왔다. 비는 오지 않았다. 하늘은 맑았다. 하지만 내 가슴속 어딘가는 여전히 흐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시험이 남았다. 사람은 위기에서 드러난다. 평온할 때는 누구나 친절하다. 하지만 선택의 순간, 약속이 충돌하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먼저 택하는가. 그게 진짜였다. 나는 3번째 장면을 머릿속에 그렸다. 내일 마지막 확인을 하겠다. 그리고 결정하겠다. 이 사람이 내 아들 곁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 사람인지. 답은 내일 나올 것이다. 사흘째 되는 날 나는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다. 우연을 기다리지 않았다. 직접 만들기로 했다. 회사 책상 위에 초대장이 놓여 있었다. 지역 상공인 회의. 장소는 구청 대강당. 시간은 오전 11시. 나는 그 종이를 오래 들여다봤다. 민원실 직원들이 행사 지원에 투입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지역 인사들이 대거 온다고 했다. 시장도 참석한다고 했다. 기회였다. 그날 아침 나는 또 낡은 점퍼를 입었다. 모자를 눌러 썼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었다. 이번엔 가짜가 아니었다. 진짜 서류였다. 우리 회사가 추진하는 공공 셔틀 시범사업 관련 문서였다. 시민 의견을 첨부해야 했다. 사실 이건 시험이라기보다 내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선택의 순간을 만들 장치이기도 했다. 구청에 도착했다. 시간은 10시 30분. 행사 시작 30분 전이었다. 민원실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많았다. 번호표 대기가 천장까지 쌓인 것 같았다. 직원들의 목소리가 빨랐다. 마른 기침처럼 짧고 날카로웠다. 체리가 창구에 앉아 있었다.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였다. 키보드를 두드리고 서류를 넘기고 도장을 찍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나를 봤다. 눈이 커졌다. 반가움과 근심이 섞여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왔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숨이 약간 찼다. 오늘은 무슨 일이세요? 나는 봉투를 내밀었다. 약속 지난번 이어서. 그녀가 봉투를 받았다. 손으로 흔들어 봤다. 무게를 가늠하는 것 같았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소리쳤다. 민주무관. 중년 남자였다. 과장으로 보였다. 손을 흔들며 재촉했다. 대강당 VIP 안내. 지금 올라가야죠. 체리가 시계를 봤다. 10시 41분이었다. 그녀가 나를 봤다. 입술을 깨물었다. 어르신, 잠시만요. 제가 10분 뒤에 꼭 내려올게요. 목소리가 조급했다. 지금은 접수 창구에 자료만 맡기고 처리 순서에 표시해 둘게요. 괜찮으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이었다. 쿵! 누군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다. 민원실 입구 쪽이었다. 할머니 한 분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가방이 열리며 약봉지가 쏟아졌다. 체리가 몸을 돌렸다. 과장님, 3분만요. 소리쳤다. 과장이 인상을 찌푸렸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체리가 할머니에게 뛰어갔다. 무릎을 굽혔다. 할머니의 어깨를 붙잡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할머니가 헐떡였다. 가슴이 답답해요. 체리가 할머니의 손목을 잡았다. 맥박을 재는 것 같았다. 심호흡하세요. 천천히. 주변 직원에게 손짓했다. 구급차는 필요 없고요. 보건소 간호사님만 호출해 주세요. 목소리가 차분했다. 당황하지 않았다. 할머니를 의자에 앉혔다. 물을 가져왔다. 혈압약이시네요. 빈속에 드셨나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에 밥을 못 먹었어요. 체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비스킷이었다. 일단 이거 드세요. 천천히요.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시계를 봤다. 10시 47분. 행사 시작까지 13분 남았다. 과장이 또 소리쳤다. 민주무관. 시간이요. 체리가 돌아봤다. 네, 지금 갑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다. 할머니, 간호사님 오실 때까지만 여기 계세요. 금방 오실 거예요. 할머니가 체리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체리가 웃었다. 짧고 얕은 미소였다. 그리고 나를 향해 뛰어왔다. 어르신, 정말 죄송해요. 숨이 더 차 있었다. 제가 올라가야 해서요. 대신 그녀가 내 서류 봉투 위에
작은 스티커를 붙였다. 민원인 동행 안내 요청. 제가 내려오면 바로 같이 처리하겠습니다. 그녀가 접수 창구로 달려가 직원에게 뭔가 말했다. 그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체리가 다시 내게 왔다. 어르신 혼자 두면 불안하시니까 창구 직원분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녀가 뛰어 올라갔다. 계단을 2칸씩 올랐다. 나는 그 뒷모습을 오래 봤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움직였다. 선택 앞에서 시간을 나눌 줄 아는 사람.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른 약속을 짓밟지 않는 사람. 나는 오래전의 나를 떠올렸다. 회사에 신차가 들어오던 날. 운행 스케줄을 맞추느라 기사님의 돌잔치에 30분 늦었다. 그 기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아내가 케이크 촛불을 3번이나 다시 붙이는 걸 봤다. 약속의 무게는 늘 남는다. 나는 그 무게로 회사를 키웠다. 그리고 때로 사람을 놓쳤다. 지금 내 앞에 이 젊은 직원은 약속을 무기로 쓰지 않았다. 다리로 놓고 있었다. 접수 창구 직원이 나를 불렀다. 어르신, 민 주무관님이 부탁하셨어요. 편하게 앉아 계세요. 의자를 가리켰다. 나는 앉았다.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렸다. 시계를 봤다. 10시 53분. 나는 봉투 안을 들여다봤다. 서류 중간에 작은 오류를 섞어뒀다. 일부러. 서명 날짜가 하루 어긋나 있었다. 발견하면 정정해야 하는 실수였다. 과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나는 평생 그렇게 검증해왔다. 버스 기사를 뽑을 때도, 새 노선을 짤 때도. 이건 시험이 아니었다. 내 낡은 확신을 치료하는 과정이었다. 20분이 지났다. 11시 20분. 체리가 계단을 내려왔다. 숨을 헐떡였다. 이마에 땀이 맺혔다.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나는 손을 저었다. 괜찮아. 그 말을 하면서 알았다. 입 밖으로 나온 건 괜찮아였지만 가슴 속에는 다른 문장이 있었다. 내가 지킨 건 사람의 시간을 향한 예의였다. 체리가 내 서류 봉투를 들었다. 지금 같이 처리하러 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앞장섰다. 접수 창구로 갔다. 담당 직원에게 서류를 건넸다. 공공 셔틀 시범사업 시민 의견서입니다. 어르신이 직접 작성하신 거예요. 직원이 서류를 펼쳤다. 하나씩 확인했다. 그의 눈빛이 멈췄다. 여기 서명 날짜가 어긋나 있는데요. 체리가 서류를 받아봤다. 눈을 가늘게 떴다. 아. 그녀가 나를 봤다. 물었다. 어르신, 혹시 날짜 쓰실 때 착각하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떨리는 손을 보였다. 손이 잘 안 떨려서. 체리가 웃었다. 괜찮아요. 정정하면 돼요. 펜을 꺼냈다. 수정 테이프로 날짜를 지웠다. 메모지에 큰 글씨로 오늘 날짜를 썼다. 여기 보고 다시 써주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날짜를 적었다. 그녀가 서류를 접수 직원에게 건넸다. 이제 됐어요. 접수가 끝났다. 체리가 나를 쉼터로 데려갔다. 다음 주에 결과 나올 거예요. 걱정 마세요. 나는 그녀를 봤다. 이 사람은 실수를 칼처럼 휘두르지 않았다. 지우개처럼 사용했다. 규정을 알되 사람을 먼저 봤다. 나는 입을 열었다. 고맙소. 진심이었다. 그녀가 웃었다. 천만에요. 이게 제일인걸요.
밖으로 나왔다. 하늘이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었다. 나는 걸으며 생각했다. 마지막 시험이 끝났다. 민철이, 이 사람은 약속 앞에서 사람을 버리지 않았다. 시간 앞에서 예의를 잃지 않았다. 실수 앞에서 칼을 들지 않았다. 내가 찾던 사람이었다. 아니, 내가 두려워했던 바로 그 사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남았다. 직접 말해야 했다. 내가 누군지, 왜 이런 시험을 했는지, 그리고 사과해야 했다. 내일 모든 걸 밝히겠다. 다음 날 오전 나는 결심하고 구청에 갔다. 이번엔 낡은 점퍼가 아니었다. 정장을 입었다. 회사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다. 직접 말하겠다. 내가 누군지, 왜 이런 시험을 했는지, 그리고 사과하겠다. 민원실로 들어섰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직원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체리가 창구에 서 있었다. 앞에 중년 남자가 있었다. 주임으로 보였다. 민주무관, 이건 문제가 있어요. 주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이 서류, 서명 필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위조 의심입니다. 심장이 멎었다. 무슨 소리인가? 체리가 서류를 들여다봤다. 주임님, 이건 어제 제가 확인한 건데요. 고령자 필체 변형이에요. 손이 떨려서 주임이 끊었다. 규정상 위조 의심건은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목소리가 차가웠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앞으로 걸어갔다. 무슨 일이요? 주임이 나를 봤다. 눈살을 찌푸렸다. 어르신이시군요. 이 서류 제출하신 분 맞으시죠? 그렇소. 서명이 이상합니다. 위조 가능성이 있어요. 나는 서류를 봤다. 내가 어제 쓴 것이었다. 내 손이 떨려서 그렇소. 위조가 아니오. 주임이 고개를 저었다. 그건 감정을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접수는 보류되고요. 조사가 필요합니다. 체리가 나섰다. 주임님, 잠깐만요. 목소리가 낮았다. 하지만 단단했다. 이분은 어제도 오신 분이고요.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서명 대신 지장으로 대체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위조 판정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주임이 비웃었다. 민주무관, 당신 또 선 넘는 거 아니에요? 선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체리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여기는 VIP가 아니라 민원인이 먼저입니다. 누구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 20년 전 그날 누군가 이 말을 해줬다면, 내 아내가 접수 오류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도 됐다면, 주임이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었다. 구청 간부 몇 명이 들어왔다. 어제 대강당에서 봤던 사람들이었다. 민주무관. 한 간부가 불렀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어제 VIP 행사 중간에 자리 비우시더니 오늘은 또 무슨 소동입니까? 목소리가 차가웠다. 체리가 고개를 들었다. 민원 처리 중입니다. 민원? 이 한 건 때문에 구청 전체 이미지가 훼손될 수도 있다는 거 모릅니까? 간부가 나를 봤다. 그리고 주임을 봤다. 위조 의심이면 신고하세요. 빨리. 체리가 앞을 막았다. 과장님, 이건 위조가 아닙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
당신이 무슨 책임을 져요? 간부의 목소리가 커졌다. 당신 때문에 어제 시장님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알아요? 이번 일로 징계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앞으로 나섰다. 그만하시오. 모두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나는 모자를 벗었다. 정장 재킷을 펼쳤다. 나는 이 지역 버스 회사 대표 윤석진이요. 웅성거림이 커졌다. 몇몇이 나를 알아봤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주임이 말을 더듬었다. 윤 대표님? 간부가 황급히 다가왔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오해가 아니오. 내가 일부러 시험한 거요. 침묵이 흘렀다. 나는 사흘 동안 이 민원 씨를 지켜봤소. 가난한 노인 행세를 하며 귀 먹은 척하며 손 떨리는 척하며. 왜냐고요? 나는 체리를 봤다. 내 아들이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했소. 구청 민원 직원이라고. 나는 믿을 수 없었소. 목소리가 떨렸다. 20년 전 내 아내가 이 자리와 비슷한 곳에서 죽었소. 접수 오류라는 말 때문에.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말 때문에. 간부들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서 확인하려 했소. 이 사람이 규정을 칼처럼 휘두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리로 놓는 사람인지. 나는 주임을 봤다. 당신은 규정을 칼로 쓰는 사람이요. 위조요? 웃기지 마시오. 내 손이 떨려 서명이 흔들렸을 뿐이요. 주임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간부를 봤다. 당신들은 VIP만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요. 민원인은 숫자일 뿐이고. 간부가 얼굴을 붉혔다. 대표님, 그건 오해. 오해가 아니오. 나는 체리를 향해 돌아섰다. 이 젊은 분은 달랐소. 사흘 동안 지켜봤소. 한 번도 규정을 칼로 쓰지 않았소. 사람을 먼저 봤소. 체리의 눈가가 붉어졌다. 대표님, 나는 당신에게 사과해야겠소. 나는 주머니에서 낡은 메모를 꺼냈다. 아내의 필체였다. 사람은 사라져도 손길은 남는다. 내 아내가 남긴 말이요. 나는 이 말을 잊고 살았소. 규정만 보고 원칙만 보고 사람은 보지 않았소. 말하는 동안 목이 메었다. 당신은 나에게 가르쳐 줬소.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법을. 그러니 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민원실이 조용해졌다. 체리가 천천히 다가왔다. 대표님, 저는 그날 그 사람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할머니가 서류 한 장 때문에 혜택을 못 받으셨을 때 같이 울었어요. 그때 다짐했어요. 나는 다르게 하자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대표님 부인께서 겪으신 일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분은 아니지만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과드려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은 오늘의 사람이요. 그걸로 충분하오. 나는 주변 사람들을 둘러봤다. 오늘 이 일로 민주무관에게 불이익이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소. 이 사람은 자기 일을 제대로 한 것뿐이요. 간부가 급히 말했다. 물론입니다, 대표님. 오히려 모범 직원입니다. 나는 비웃었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요. 진작 그렇게 알았어야지. 밖으로 나왔다. 체리가 따라 나왔다. 대표님, 윤석진 어르신이라고 부르시오. 그게 더 편하오.
그녀가 웃었다. 눈물이 아직 남아 있었다. 어르신, 태준 씨가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아들은 모르오. 오늘 저녁에 말하겠소. 나는 명함을 꺼냈다. 오늘 저녁 우리 집으로 오시오. 제대로 된 식사를 대접하겠소. 그리고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우리 식구합시다. 체리의 눈이 커졌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소. 나는 그 단어를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 내게 가르쳐 준 말이요. 괜찮다고. 구청을 나서며 하늘을 봤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다. 햇빛이 쏟아졌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20년 동안 짊어진 무게. 오늘 조금 가벼워졌다. 변수였다. 예상치 못한. 내가 시험하려 했는데 결국 시험 받은 건 나였다. 내 편견이, 내 두려움이, 내 오래된 미움이. 그리고 그 시험에서 나는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섰다. 체리라는 사람 덕분에. 이제 시작이었다. 진짜 시작? 가면을 벗고 진심으로 마주하는. 저녁 6시 우리 집 거실이었다. 오래된 한옥을 고쳐 지은 집이었다. 마루가 삐걱거렸다. 천장의 대들보가 낡았지만 든든했다. 태준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긴장한 얼굴이었다. 아버지, 체리가 곧 올 거예요. 알고 있다. 나는 상을 차리고 있었다. 아내가 즐겨 만들던 음식들이었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 손이 서툴렀다. 20년 동안 혼자 차린 밥상이었지만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다. 초인종이 울렸다. 태준이 뛰어가 문을 열었다. 체리야. 오빠. 체리가 들어왔다.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다. 어르신, 늦어서 죄송해요. 아니요. 어서 오시오. 나는 그녀를 맞았다. 마루로 안내했다. 신발 벗고 올라오시오. 편하게. 상 앞에 둘러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색했다. 태준이 먼저 말을 꺼냈다. 아버지,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체리가 전화해서 뭔가 있었다고.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래. 말해야겠구나.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나는 사흘 동안 구청에 갔었다. 체리 씨를 시험하려고. 태준의 눈이 커졌다. 시험이요? 그래. 가난한 노인 행세를 했다. 귀 먹은 척했다. 손 떨리는 척했다. 체리가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이 없었다. 미안하다. 둘 다에게.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나는 20년 전 일 때문에 민원 직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태준이 물었다. 20년 전이요? 그래.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이었다. 나는 천천히 이야기했다. 그날의 일을, 구청 민원실에서 있었던 일을, 접수 오류라는 말을,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아내가 수술을 못 받았던 일을, 2주를 못 버텼던 일을. 말하는 동안 목이 메었다. 손이 떨렸다. 태준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버지, 그런 일이. 체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다. 어깨가 작게 떨렸다. 그래서 나는 체리 씨를 의심했다.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체리를 봤다. 하지만 틀렸소. 당신은 달랐소. 사흘 동안 지켜봤지만 단 한 번도 규정을 칼처럼 쓰지 않았소. 체리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르신,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나는 고개를 숙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체리가 입을 열었다. 어르신,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녀가 보자기를 풀었다. 안에서 낡은 수첩이 나왔다. 이건 제 할머니 수첩이에요. 수첩을 펼쳤다. 누렇게 바른 종이였다. 연필로 쓴 글씨들이 빼곡했다. 할머니는 평생 기록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매일매일 있었던 일을 적으셨어요. 그녀가 한 페이지를 펼쳤다. 여기 20년 전 날짜예요. 심장이 쿵 소리를 냈다. 체리가 읽기 시작했다. 2005년 10월 12일. 오늘 구청에 갔다. 경로당 지원금 신청하러. 앞 창구에서 누군가 울고 있었다. 손이 멎었다. 중년 남자였다. 아내 수술비 서류가 반려됐다고 했다. 도장 위치가 틀렸다고 젊은 직원이 차갑게 말했다.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숨이 막혔다. 그 남자가 무릎을 꿇었다.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시간이 없다고. 2주면 늦는다고. 체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라고 했다. 남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나는 그 장면을 기억했다. 내가 바로 그 남자였다. 할머니가 그 옆에 있었어요. 다 봤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대요. 체리가 울먹였다. 할머니가 그날 집에 오셔서 하루 종일 우셨어요. 내가 그 남자를 도와줬어야 했는데, 내가 대신 서류를 내줬어야 했는데, 저는 그날 9살이었어요. 체리가 나를 봤다. 할머니 손잡고 구청에 갔었어요. 그리고 봤어요. 한 남자가 바닥에 앉아 우는 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웠어요. 왜 어른이 저렇게 우는지, 왜 아무도 안 도와주는지. 할머니가 집에 오셔서 그러셨어요. 체리야, 세상에는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야. 종이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녀가 수첩을 덮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 남자 생각을 한다고. 그분 아내가 살았을까? 수술 잘 받았을까? 숨을 삼켰다. 그래서 제가 민원 직원이 됐어요. 할머니처럼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날 그 남자 같은 사람을 다시는 안 만들려고. 방 안이 조용해졌다. 시계 소리만 들렸다. 똑딱, 똑딱. 나는 입을 열 수 없었다. 목이 막혔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태준이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아버지 그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그래. 그날 그 남자가 나다. 체리가 눈을 크게 떴다. 네. 20년 전 그날 구청 민원실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남자가 바로 나다. 체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르신. 그리고 당신 할머니가 옆에서 지켜봤다는 그 장면을 나도 기억한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창구 옆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다. 내 쪽을 안타깝게 보시던 분. 그분이 당신 할머니였구나. 체리가 울음을 터뜨렸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요. 나는 손을 내저었다. 당신이 사과할 일이 아니요. 자리에서 일어났다. 체리 앞으로 갔다. 무릎을 꿇었다. 내가 사과해야 하오. 당신 할머니께.
체리가 황급히 나를 붙잡았다. 안 돼요, 어르신. 일어나세요. 아니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당신 할머니는 그날 나를 기억하셨소. 평생 후회하셨소. 그리고 당신을 민원 직원으로 키우셨소. 목이 메었다. 그분은 내가 못다한 일을 당신에게 심으신 거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라고.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눈물이 흘렀다. 고맙소. 당신 할머니께. 그리고 당신에게. 체리가 나를 일으켰다. 함께 울었다. 태준도 울고 있었다. 세 사람이 거실 한가운데서 울었다. 한참을.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눈물을 닦았다. 체리도 닦았다. 이게 운명인가 보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거요. 그날 그 자리에서 시작된 일이 오늘 여기서 이어진 거요. 체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겠소. 하지만 기뻐하실 거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그날 그 약속을 지켰으니까. 사람을 먼저 보는 직원이 됐으니까. 체리가 울먹였다.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어르신 며느리로. 이미 하고 있소. 나는 웃었다. 진심으로. 당신은 내 아내가 못 받았던 따뜻한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건네고 있소. 그걸로 충분하오. 밥을 먹었다. 찌개는 식었지만 맛있었다. 아니, 맛있게 느껴졌다. 태준이 고등어를 체리 그릇에 놓았다. 체리가 웃으며 받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20년 전 그날 나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다. 아내를, 믿음을, 희망을. 하지만 오늘 알았다. 그날은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한 할머니의 마음이 손녀에게 이어졌고 그 손녀가 내 아들을 만났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었다. 운명이 우리를 다시 엮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희망으로. 식사 후 체리가 보자기를 다시 꺼냈다. 어르신, 이거 드릴게요. 할머니 수첩이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이 수첩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줘라고. 나는 받으세요. 어르신이 그 사람이에요. 나는 수첩을 받았다. 무거웠다. 한 사람의 평생이 담긴 무게였다. 펼쳤다. 첫 페이지에 할머니 필체로 쓰여 있었다.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기도다. 아내의 말과 비슷했다. 사람은 사라져도 손길은 남는다. 두 문장이 내 안에서 만났다. 20년 만에 체리와 태준을 배웅했다. 조심해서 가거라. 내 아버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갔다. 뒷모습이 따뜻했다. 나는 거실로 돌아왔다. 할머니 수첩을 펼쳤다.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분의 일상이 담겨 있었다. 시장에서 본 것들, 경로당에서 들은 것들, 손녀와 나눈 대화들, 평범한 기록들이었다. 하지만 하나하나가 소중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다. 거기 적혀 있었다. 2024년 9월 5일. 체리가 오늘 좋은 사람 만났다고 했다. 이름은 태준이라고. 착하다고. 나는 기쁘다. 내가 못다한 일을 체리가 하고 있다. 사람을 먼저 보는 일을. 그 아래 마지막 문장. 그날 그 남자분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눈물이 떨어졌다. 종이에 번졌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나는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 행복합니다. 창밖을 봤다. 달이 떠 있었다. 밝았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다. 전환점이었다. 운명이 나를 다시 세운 순간이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과거를 안고 미래를 향해. 일주일이 지났다. 평온했다. 태준과 체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예식장을 알아보고 청첩장 문구를 고민했다. 나는 회사 일에 집중했다. 공공 셔틀 시범 사업이 승인되어 바빴다. 돌봄 정류장 노선을 짜고 기사들을 교육했다. 밤마다 할머니 수첩을 읽었다. 한 장씩 천천히. 그분의 삶이 따뜻하게 스며들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전화가 왔다. 태준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냐? 체리가 징계 회부됐대요. 심장이 멎었다. 뭐라고? 구청에서 정식 징계위원회에 올렸대요. 직무유기랑 월권 행위로. 손에 든 수화기가 미끄러질 뻔했다. 지금 어디 있냐? 집에 있어요. 울고만 있어요. 내가 간다. 전화를 끊었다. 재킷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다. 차 키를 쥐었는데 손이 떨렸다. 왜 떨리는가? 왜 숨이 막히는가? 알았다. 20년 전 그 느낌이었다. 모든 게 무너지던 그날의 느낌. 체리의 집 앞에 도착했다. 좁은 원룸이었다. 태준이 문을 열어줬다. 아버지. 안으로 들어갔다. 체리가 바닥에 앉아 있었다. 무릎을 끌어안고 얼굴이 창백했다. 어르신. 무슨 일이요? 나는 옆에 앉았다. 체리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징계 통보서였다. 읽었다. 직무유기 VIP 행사 중 민원 처리를 우선시하여 업무 차질 발생. 월권 행위 담당 외 민원에 대한 과도한 개입 및 독단적 판단. 민원인 편파 특정 민원인에 대한 특혜성 처리 의혹. 마지막 줄에서 손이 멎었다. 제보자 민원 담당 주임 외 한 명. 외 한 명이 누구요? 체리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주임은 예상했는데 다른 사람은. 태준이 말했다. 아버지, 이거 아버지가 시험한 그 일 때문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내 잘못이다. 가슴이 무너졌다. 내가 체리를 시험했고 그 과정이 기록됐고 이제 칼이 되어 돌아왔다. 어르신 아니에요. 체리가 말했다. 제가 규정을 어긴 건 맞아요. VIP 행사 중에 자리 비웠고 제 담당 아닌 민원에 개입했어요. 하지만 그건 규정은 규정이에요. 체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늘 말했잖아요. 규정도 중요하다고. 다만 사람을 먼저 보자고. 눈물이 흘렀다. 근데 저는 규정을 어겼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구청에 가겠소. 해명하겠소. 안 돼요. 체리가 붙잡았다. 그러시면 더 꼬여요. 어르신이 저한테 특혜 요청했다는 식으로 만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요? 징계 받을게요. 체리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갰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잘못한 건 맞으니까. 그리고 이게 끝은 아닐 거예요. 저는 계속 일할 거예요. 다른 자리에서라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사람은 무너지면서도 무너지지 않았다. 규정을 인정하되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 가슴은 무너졌다. 내 시험 때문에, 내 의심 때문에, 내 과거 때문에 또다시 누군가를 망가뜨렸다.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 주저앉았다. 힘이 빠졌다. 할머니 수첩을 꺼냈다. 펼쳤다. 글씨가 흐려져 보였다.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기도다. 나는 사람을 기억했다. 그래서 시험했다. 그런데 그 기억이 또 다른 사람을 무너뜨렸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손으로 가슴을 짚었다. 통증이 왔다. 날카로운 심장이었다. 쥐어뜯는 것 같았다. 휴대폰을 집었다. 119를 누르려는데 손에 힘이 없었다. 바닥에 쓰러졌다. 시야가 흐려졌다.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병원 복도, 중환자실 앞, 아내의 차가운 손. 안 돼. 중얼거렸다. 아직 안 돼. 끝날 수 없었다. 체리를 구하기 전에는, 내가 만든 잘못을 바로잡기 전에는 눈을 떴다. 병원 천장이었다. 흰색 형광등이 눈부셨다. 아버지, 태준의 목소리였다.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다. 정신 차리셨어요? 나 어떻게? 체리가 찾아왔다가 발견했어요. 바닥에 쓰러져 계셔서 119 불렀어요. 의사가 들어왔다. 윤석진님 보호자시죠? 협심증입니다. 심장 혈관이 좁아져 있어요.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위험한 겁니까? 지금은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재발할 수 있어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나갔다. 나는 천장을 봤다. 20년 전 아내가 누워있던 그 천장과 똑같았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미안하다. 왜요? 체리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태준이 손을 꽉 잡았다. 아버지, 체리 탓 아니에요. 알아. 알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혼자 누워 있었다. 창밖이 어두웠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체리였다. 어르신, 왜 왔소? 문병 왔어요. 그녀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징계 결과 나왔어요. 감봉 3개월이요. 파면은 면했어요. 그게 다행이요? 네. 일은 계속할 수 있으니까요. 체리가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어르신, 괴로우시죠? 뭐가? 저 때문에 이렇게 되셨잖아요. 제 일로 스트레스 받으셔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내 잘못이요. 아니에요. 체리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어르신은 저를 시험하셨어요. 그건 어르신 권리예요. 아들 미래가 달린 일이니까. 하지만, 그리고 저는 그 시험에서 제가 옳다고 믿는 대로 했어요. 그것도 제 선택이에요.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눈물이 났다. 미안하오. 내가 과거를 내려놓았어야 했소. 어르신, 과거는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체리가 말했다. 안고 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아픈 기억도 기억이다. 지우려 하지 말고 품어라고. 그녀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액자였다. 할머니와 어린 체리의 사진이었다. 할머니도 힘든 과거가 많았어요. 딸이 집 나갔을 때, 혼자 손녀 키울 때, 돈 없어서 밥 굶을 때,
체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할머니는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고. 그녀가 액자를 내 손에 쥐어줬다. 어르신도 그러세요. 과거에 갇히지 마세요. 지금을 사세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병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내 버스들이 저 어딘가를 달리고 있을 것이다. 밤차, 막차, 사람들을 태우고 집으로 데려다 주고 나는 평생 그 일을 했다. 시간을 맞추고 약속을 지키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약속은 지키지 못했다. 아내와의 약속, 함께 늙자는 약속, 체리와의 약속, 시험 후에 축복해주겠다는 약속. 나는 또 망가뜨렸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모르는 번호였다. 윤 대표님 기억하십니까? 20년 전 그날을. 저는 그날 창구에 있던 직원입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구청 앞 공원에서 뵙겠습니다. 손이 떨렸다. 20년 전 그 직원.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 드디어 나타났다. 잠을 못 잤다. 새벽까지 뒤척였다. 창밖이 밝아졌다. 간호사가 아침 식사를 가져왔다. 먹지 못했다. 태준이 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나가야 한다. 네.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은 입원하래요. 나가야 한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어지러웠지만 참았다. 체리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끝내야 한다. 무슨 말씀이세요? 20년 전 그 사람을 만나러 간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 그건 괜찮다. 나는 옷을 갈아입었다. 이제 끝낼 때가 됐다. 과거와 원망과 미움과 병원을 나섰다. 가슴이 여전히 아팠다. 하지만 걸을 수 있었다. 택시를 탔다. 구청 앞 공원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도시가 지나갔다. 익숙한 거리들, 내 버스가 다니는 길들, 모든 게 변했다. 20년 사이에 건물도 사람도 나도 변했다. 늙었다. 병들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아내를 향한 그리움, 체리를 향한 미안함, 과거를 향한 아픔. 오늘 그걸 끝낼 수 있을까? 모르겠다. 다만 시도는 해야 했다. 공원이 보였다.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중년 남자. 머리가 희끗했다. 그가 나를 봤다. 일어섰다. 20년 만의 재회. 가장 어두운 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 남자가 다가왔다. 얼굴이 낯익었다. 20년이 지났지만 알아볼 수 있었다. 윤 대표님. 목소리가 떨렸다. 기억하십니까? 저는 김태수입니다. 20년 전 그날 창구에 있던 직원. 심장이 쿵 소리를 냈다. 당신이. 네. 제가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다. 깊게. 평생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주먹을 쥐었다. 20년 동안 품었던 분노가 치솟았다. 당신 때문에 내 아내가 말을 잇지 못했다. 김태수가 무릎을 꿇었다. 공원 바닥에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봤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규정만 외웠소. 사람은 보지 않았소. 아닙니다. 김태수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갰다. 저도 봤습니다. 대표님 아내분을. 시간이 없다는 걸, 급하다는 걸. 그런데 왜? 제가 그날 아침 과장한테 불려갔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동생이 장애가 있습니다. 일을 못합니다. 제가 먹여 살립니다. 그날 아침 과장이 말했습니다. 김 주사, 요즘 민원 처리가 느리다. 규정 어기면 징계다라고. 숨을 삼켰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징계받으면 월급이 깎입니다. 동생 재활치료비를 못 냅니다. 그래서 눈물이 흘렀다. 규정만 지키려 했습니다. 사람은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게 제 잘못입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이 사람도 고통받고 있었다. 20년 동안 잊지 못했습니다. 김태수가 말했다. 대표님이 바닥에 주저앉아 우시던 모습, 손을 비비시던 모습, 매일 꿈에 나왔습니다. 그가 가방을 열었다. 낡은 파일을 꺼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바뀌려고 했습니다. 규정만 보지 않으려고, 사람을 먼저 보려고. 파일을 펼쳤다. 서류들이 가득했다. 제가 그동안 도운 사람들입니다. 규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매번 수백 장이 넘었다. 접수 확인증들, 감사 편지들. 하지만 그게 대표님을 되돌릴 순 없다는 걸 압니다. 제가 평생 죄를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도. 그가 다시 고개를 숙였다. 용서를 구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 죄를 인정하러 왔습니다. 나는 벤치에 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20년 동안 미워했다. 원망했다. 저주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무너지고 있었다. 나와 똑같이. 당신이 제보자요? 김태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민 주무관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무슨 말이요? 민 주무관 징계 배후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구청 기획과장 박준석. 그가 왜 한 명입니다. 왜? 돈 때문입니다. 김태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박 과장이 지역개발 사업에서 뒷돈을 받았습니다. 민 주무관이 우연히 그 서류를 봤습니다. 그래서 징계로 입막음하려 한 거요? 네. 그리고 대표님을 이용했습니다. 대표님이 시험하신 일을 빌미로 삼아 민 주무관이 특혜를 줬다고 몰아갔습니다. 분노가 치솟았다. 증거는 있소? 여기 있습니다. 김태수가 USB를 꺼냈다. 녹음 파일입니다. 박 과장과 건설업체 사장이 대화하는 거요. 제가 몰래 녹음했습니다. 왜 이걸 내게? 대표님이 힘이 있으시니까요. 김태수가 말했다. 저는 말단 직원입니다. 제가 이걸 폭로하면 묻힙니다. 하지만 대표님은 다릅니다. 지역 유지시고 영향력이 있으십니다. 그가 내 손에 USB를 쥐어줬다. 민 주무관을 구해주십시오. 제가 20년 전에 못한 일을 대표님이 해주십시오. 나는 USB를 꽉 쥐었다. 고맙소. 아닙니다. 제가 죗값을 조금이라도 갚는 겁니다. 김태수가 일어섰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시는 뵙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 박 과장이 제가 녹음한 걸 눈치챘습니다. 곧 저도 징계당할 겁니다. 그가 쓸쓸하게 웃었다. 괜찮습니다. 이번엔 제가 규정보다 사람을 택했으니까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고맙소. 그리고 말을 멈췄다. 목이 메었다. 용서할 순 없소. 아직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하겠소. 당신도 살려고 했던 거니까. 김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가 돌아서 걸어갔다. 뒷모습이 구부정했다. 20년의 무게가 느껴졌다. 나도 무거웠다. 하지만 동시에 가벼웠다. 미움이 조금 풀렸다. 증오가 조금 녹았다. 그리고 알았다. 세상에 완전한 악인은 없다. 모두 살기 위해 발버둥 친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다를 뿐. 구청으로 달려갔다. 승용차를 몰았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다. 구청 앞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렸다. 민원실로 들어갔다. 체리가 창구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헬쑥했다. 어르신, 잠깐 나오시오.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복도 구석, 이거 들어보시오. 휴대폰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박 과장님, 이번 개발건 승인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5천만 원 입금했습니다. 확인했네. 서류는 민원실에서 처리될 거야. 조용히 진행하게. 그런데 민 주무관이 서류를 봤다던데요? 걱정 마. 곧 처리할 거니까. 체리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당신 징계 배후요. 박 과장이 입막음하려고 당신을 징계 보낸 거요. 어떻게 이걸? 김태수? 20년 전 그 직원이 줬소. 나는 USB를 보였다. 이제 끝낼 거요. 당신도 나도. 구청장실로 향했다. 문을 벌컥 열었다. 윤 대표님? 구청장이 놀라 일어섰다. 무슨 일이십니까? 들어보시오. 녹음을 틀었다. 박 과장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퍼졌다. 구청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이건 부패요. 뇌물수수요. 그리고 증거 은폐를 위한 직원 탄압이요. 나는 USB를 책상에 내려놓았다. 민주무관 징계를 즉각 철회하시오. 그리고 박 과장을 조사하시오. 대표님, 이건 내부 문제입니다. 내부 문제가 아니오.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지금 바로 언론에 제보할 수도 있소. 지역 방송, 신문, 온라인 언론. 이 녹음 파일이 퍼지면 구청 전체가 난리 날 거요. 구청장이 당황했다. 잠깐만요, 대표님. 협의합시다. 협의할 게 없소. 민주무관 징계 철회. 박 과장 조사. 2가지만 하시오.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안 그러면 이 파일이 내일 아침 뉴스에 나갈 거요. 30분 후 구청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간부들이 모였다. 박 과장도 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박 기획과장. 구청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해명하시오. 이 녹음에 대해. 파일을 틀었다. 박 과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이건 조작입니다. 조작이라는 증거가 있소? 내가 물었다. 없다면 경찰에 넘기겠소. 수사받으시오. 박 과장이 주저앉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주무관 징계는 제가 모함했습니다. 서류를 받다고 해서 입막음하려고 회의실이 술렁였다. 구청장이 결정을 내렸다. 민체리 주무관 징계 즉각 철회. 박준석 과장 직위 해제 및 검찰 수사 의뢰.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체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르신, 끝났소. 징계 철회됐소. 체리가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할 일이었소. 나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당신이 옳았소.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했던 그 말. 옳았소. 어르신도요. 체리가 웃었다. 어르신도 사람을 먼저 보셨잖아요. 저를, 태준 오빠를, 할머니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알았다. 20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끝났다. 원망도, 미움도, 슬픔도 이제 시작할 수 있었다. 진짜 시작을. 밖으로 나왔다. 하늘이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었다. 태준이 달려왔다. 아버지, 체리한테 들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 아들 며느리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 세 사람이 함께 웃었다.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졌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여보, 봤소? 드디어 해냈소. 아내에게 말했다. 마음속으로 당신이 남긴 손길을 이어갔소.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일을. 바람이 불었다. 따뜻했다. 아내의 대답 같았다. 잘했어요, 당신.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편했다. 석 달이 흘렀다.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리던 날 태준과 체리가 결혼했다. 작은 예식장이었다.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따뜻했다. 나는 단상에 섰다. 주례사를 맡았다. 신랑 신부에게 말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힘이 있었다. 사람은 사라져도 손길은 남습니다. 여러분의 할머니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남긴 손길처럼. 하객들이 조용히 들었다. 그 손길을 이어가십시오. 서로에게, 세상에게.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보십시오. 시간보다 마음을 먼저 건네십시오. 말하는 동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삶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나는 단상을 내려왔다. 태준이 달려와 안겼다. 아버지, 감사해요. 잘 살 거라. 체리도 내게 절했다. 깊게, 아버지. 처음 아버지라고 불렀다. 가슴이 뭉클했다. 잘 부탁하오. 네. 평생 잘할게요. 피로 연장해서 김태수를 봤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양복을 입었다. 수척해 보였다. 다가갔다. 오셨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와야지요. 당신이 없었으면 오늘이 없었소. 김태수가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 옆에 앉았다. 당신은 20년 동안 갚았소. 그날의 빚을. 수백 명을 도우며 그의 파일이 떠올랐다. 수백 장의 서류들. 그가 살린 사람들. 이제 그만 자책하시오. 할 수 있을까요? 해야지요. 나도 하고 있소. 나는 웃었다. 우리 둘 다 과거에서 벗어납시다. 김태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노력하겠습니다. 징계는
6개월 감봉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가 쓸쓸하게 웃었다. 제 동생이 그러더군요. 형, 이번엔 형이 옳은 일 했어라고. 동생이 맞았소.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당신은 옳았소. 피로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 혼자 앉았다. 고요했다. 할머니 수첩을 펼쳤다. 마지막 장을 다시 읽었다. 그날 그 남자분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할머니, 나는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 행복합니다. 당신 손녀 덕분에. 수첩을 덮었다. 가슴에 안았다. 아내의 메모도 꺼냈다. 사람은 사라져도 손길은 남는다. 두 문장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사람을 기억하는 것, 손길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사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로 갔다. 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새 버스 앞에. 준비됐나? 네, 대표님. 차체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돌봄 셔틀 1호 마이너스 사람이 먼저입니다. 공공 셔틀 시범 사업이 드디어 시작되는 날이었다. 병원, 경로당, 재활센터를 잇는 노선. 체리가 함께 설계한 노선. 기사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태우는 건 승객이 아니요. 사람이요.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요. 기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보다 사람을 먼저 보시오. 배차표보다 배려를 먼저 생각하시오.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그것이 우리 회사의 새로운 원칙이요. 박수가 터졌다. 버스가 출발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첫 정류장에 섰다. 할머니 한 분이 타셨다. 기사가 손을 잡아드렸다. 천천히 오르세요. 급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점심때 체리가 회사로 찾아왔다.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아직이다. 같이 먹자. 근처 국밥집으로 갔다. 오래된 집이었다. 아내와 자주 오던 곳. 아버지, 돌봄 셔틀 소식 들었어요. 구청에서도 칭찬하던데요. 내 덕분이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결심하신 거예요. 국밥이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체리야, 내 아버지. 고맙다. 왜요? 내 과거를 치유해줘서.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20년 동안 내 안에 박혀있던 가시를 빼줬다. 체리가 웃었다. 저도 감사해요. 할머니 뜻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다. 말없이, 하지만 따뜻하게. 저녁, 혼자 산책을 나갔다. 동네 뒷산 산책로였다. 아내와 자주 걷던 길. 낙엽이 쌓여 있었다. 발소리가 바스락거렸다. 벤치에 앉았다. 도시 전경이 보였다. 불빛들이 반짝였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내 버스들이 달리고 있었다. 사람들을 태우고 집으로 데려다주고. 여보,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제 제대로 된 배차표를 짰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배차표를. 바람이 불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당신이 남긴 말을 이해했소. 사람은 사라져도 손길은 남는다. 당신의 손길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소. 목이 메었다. 그리고 나는 그 손길을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이 도시에 남기고 있소.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보고 싶소. 많이. 하지만 이제 괜찮소.
당신이 괜찮아라고 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정류장을 지났다.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보였다. 할아버지 한 분이 벤치에 앉아 계셨다. 힘들어 보였다. 다가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응, 다리가 좀 아파서. 어디 가세요? 집에 아직 새 정거장 남았는데.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회사에 전화했다. 나야. 지금 53번 버스 어디쯤 왔나? 응, 3분 후 도착? 알았네. 기사한테 전해줘. 영정류장에서 할아버지 한 분 타시는데 천천히 가라고. 급하지 않다고. 전화를 끊었다. 어르신, 버스 곧 옵니다. 천천히 타세요. 고맙네. 천만에요. 제가 버스 회사 대표거든요. 할아버지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대표님이? 네. 이 도시 모든 버스가 어르신을 기다릴 겁니다. 급하지 않으니까요. 버스가 왔다. 천천히 정차했다. 기사가 내려와 할아버지를 부축했다. 어르신, 손 잡으세요. 천천히 오르시면 됩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올라타셨다. 버스가 출발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이것이었다. 내가 평생 해야 할 일이. 한 달 후, 겨울이 깊어졌다. 회사에 편지가 왔다. 김태수였다. 봉투를 열었다. 편지지가 나왔다. 윤 대표님께. 그날 이후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 이제 웃는 얼굴이 편해 보여라고. 저는 20년 동안 웃지 못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하지만 이제 조금씩 웃을 수 있습니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용서는 못해도 이해는 하겠다는 그 말씀. 그 말이 저를 살렸습니다. 저도 돌봄 셔틀처럼 살겠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는 공무원으로. 규정을 칼이 아니라 다리로 쓰는 사람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김태수 올림. 나는 편지를 접었다. 가슴에 품었다. 그도 변했다. 나도 변했다. 과거는 끝났다. 이제 미래였다. 봄이 왔다. 태준과 체리가 찾아왔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아버지, 이거 드릴게요. 상자를 열었다. 액자였다. 사진이 3장 들어 있었다. 하나는 아내의 젊은 시절. 하나는 체리 할머니와 어린 체리. 하나는 우리 세 식구.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체리가 말했다. 할머니의 손길이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손길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손길이 저희에게. 눈물이 났다. 고맙다. 아버지, 저희. 태준이 말을 멈췄다. 체리를 봤다. 체리가 수줍게 웃었다. 아버지, 저희 아기 생겼어요. 심장이 크게 뛰었다. 정말? 네. 이제 3개월이에요. 나는 2 사람을 안았다. 꽉. 축하한다. 정말 축하한다. 새 생명, 새 시작. 손길이 또 이어지는 것이다.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았다. 액자를 무릎에 올렸다. 3장의 사진을 오래 봤다. 여보, 들리오? 나는 중얼거렸다. 우리 할아버지 된다오. 당신은 할머니가 되는 거고. 웃음이 났다. 눈물도 났다. 보고 싶소.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소. 하지만 괜찮소. 당신이 남긴 손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창밖을 봤다.
달이 밝았다. 나는 이제 압니다. 사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손길로, 말로, 사랑으로 남는다는 걸. 할머니 수첩과 아내의 메모를 나란히 놓았다.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기도다. 사람은 사라져도 손길은 남는다. 두 분 다 옳았소. 나는 이제 그 손길을 이어가겠소. 손자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도 가르치겠소. 몇 달 후 아침이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태준이었다. 아버지, 태어났어요. 정말? 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손이 떨렸다. 지금 간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다. 신생아실 앞에 섰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가 보였다. 이름표에 윤지우라고 적혀 있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여보 봤소? 우리 손주요. 유리창에 손을 댔다. 아기가 작은 손을 움직였다. 작구나, 참 작아. 태준과 체리가 나왔다. 아버지, 들어가 보실래요? 내가? 네. 할아버지니까요. 신생아실로 들어갔다. 조심스럽게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다. 천천히 받으세요. 따뜻했다. 가벼웠다. 소중했다. 지후야. 나는 중얼거렸다. 할아버지다. 잘 부탁한다. 아기가 눈을 떴다. 나를 봤다. 그리고 작게 웃은 것 같았다. 너는 할머니 닮았구나. 눈물이 아기 이불에 떨어졌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울보라서. 저녁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 벽에 액자를 걸었다. 네 세대가 담긴 액자. 아내, 체리 할머니, 체리, 지후, 여보, 보이요? 이어졌소. 당신의 손길이. 나는 소파에 앉았다.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휴대폰을 꺼냈다. 문자를 썼다. 김태수에게. 김주사님, 오늘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새 생명이 왔습니다. 당신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합시다. 답장이 왔다.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저도 요즘 조카가 생겼습니다. 동생이 결혼했거든요. 함께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웃었다.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었다. 과거를 안고 미래를 향해. 밤 마지막으로 할머니 수첩을 펼쳤다. 빈 페이지에 펜을 들었다. 천천히 썼다. 2025년 봄. 오늘 증손자가 태어났다면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체리가 그 손길을 이었고 이제 지우가 받을 것이다. 나는 53년 동안 버스를 몰았다. 시간을 맞추고 약속을 지켰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약속을 놓쳤다. 이제는 안다. 첫 정류장은 집이고 마지막 정류장도 집이라는 것을, 그 사이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사람은 사라져도 손길은 남는다. 나도 언젠가 사라지겠지만 내 손길은 남을 것이다.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손주에게. 그것이면 충분하다. 아니, 더 바랄 게 없다. 윤석진. 글을 덮었다. 창밖을 봤다.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얗고 고요했다. 여보,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괜찮소? 정말 괜찮소? 버스는 오늘도 달린다. 새벽 첫 차부터 밤 막차까지. 사람들을 태우고 집으로 데려다주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사람이 먼저입니다라는 글씨를 달고
그 버스들이 지나가는 모든 정류장에는 누군가의 삶이 있다.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태운다. 53년째. 그리고 앞으로도 손길이 이어지는 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